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소나무당 우리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소나무당의 권윤지 후보 여러분 아주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권윤지 후보와 함께 오늘 총선 뒷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동입니다. 예,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소나무당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이제 꿈꿨었던 소나무당 관계자분들 한번 모시고 이번 총선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았고, 어쨌든 소나무당에서 이 청년 정치를 이제 가장 상징처럼 대변하던 우리 권윤지 이제 후보,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우리 권윤지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초대를 해서 소나무당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좀 진단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오늘 자리를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권윤지 후보라 해야 되나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제 제 직업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뭐 작가로 활동했고 출판사를 운영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혼자 하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저의 또 입지를 찾아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대한 언론 쪽에서 이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진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정치 지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거길로부터 정치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과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직업이 이제 지금까지는 윤지 작가 이런 식으로 불렸었는데 조금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선거가 우리 권윤지 작가의 삶을 바꿨네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권윤지 작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일단 본인의 삶을 바꾸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이. 앞으로 이제 이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권윤지라는 이름을 확실히 알린 그런 선거였던 것 같고,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에게 임팩트가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를 저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나왔네? 이러면서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 펜코라는 사이트에서도 거기에 이제 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온라인 텃밭이라고 하는데 개혁신당을 좀 긴장을 시킨 측면도 좀 있었죠. 네. 사실은 선거 때 이제 워낙 이제 권윤지 후보가 우리 사회 이제 페미니즘 카르텔에 대해서 굉장히 성역화된 영역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역을 이제 허무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서 관심을 모으긴 했는데. 사실은 뭐 권윤지 후보가 이 페미니즘의 카르텔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 정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그걸 타파해보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권윤지 후보를 통해 가지고 이 페미니즘 문제를 오늘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은 아까 만나자마자 좀 물었는데, 펜코에서 사실 굉장히 핫 이슈였잖아요. 권윤지라는 이름 세 글자가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어땠습니까? 선거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판단을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과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정치인이다,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몇 년 뭐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닌 그런 시간 동안
이 페미니즘이라는 기치 아래에 있는 어떤 위선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쳐 왔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발언이 정치적 에너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화제에 어떻게 보면 잠깐 동안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제가 어떤 믿을 만한 정치 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할 근거가 있다 이런 판단까지는 이제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당이 이 비례 후보들의 각계 전투라든지 아니면 각 비례 후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참신한 의제 이런 것들은 참 좋았는데 결국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 주체로서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기능하려면 우리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에 편입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민 정치의 플랫폼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보다 더 큰 비전을 세웠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꼭 비교하긴 그렇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그러면 윤석열 3년 안 채우기 전에 좀 끌어낼 수 있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좀 지지를 했던 거에 반해서 네.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끌어내리겠다 그러잖아요. 1년이면 충분하다. 1년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3년 내 못 기다린다. 1년 내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소나무당을 좀 지지해주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1년 내에 끌어내리겠다. 1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그 근거는 우리 이제 비례 2번이셨던 변희재 우리 미디어워치 대표께서 아주 수년간 연구해오신 그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범죄를 공론화해서 그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향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맥락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변희재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그 컨텐츠가 굉장히 자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치밀한 근거들과 이제 아무튼 되게 과학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세세하고 아주 많은 논점 그리고 그 논점 하나하나들이 전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당들이 사실은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주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변희재 대표님이 주장하는 이 태블릿 범죄가 저는 선거 국면에서 그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됐다면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 전에 이 권력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 다음에 이 비선적인 권력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약간의 시민혁명의 단초를 제공을 했어야지 저는 우리 소나무당이 득표를 현실적으로 이제 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로부터의 소외가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정말. 네. 근데 이 태블릿 PC 이제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원죄를 건드리는 거고 민주당은 이 태블릿 PC 조작이 확인이 되면 이제 촛불혁명의 이제 대의가 이제 훼손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거대 양당 모두 이 부분들은 모른 채 했고 거대 양당도 조용히 입을 다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도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침묵을 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촛불 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이 검찰, 이 정치 검찰들은 쿠데타를 그때부터 저는 기획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검찰 쿠데타의 그 최초의 기획이 결과물들이 저는 태블릿 PC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근데 선거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그 유영아 그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들을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아니면 소나무당이 좀 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 좀 관심과 조명을 받았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특히 뭐 조국혁신당은 말로만 어쨌든 3년 안에 끌어내린다라고 조기종신 얘기했지만, 굳이 방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소나무당은 태블릿 PC와 그 다음에 유영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이건 그냥 가능성이 아니고 충분히 현실이 만들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거 결과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소나무당도 권력을 얻는 데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꿈꾸던 200석 그래서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작업도 바로 그냥 문 앞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이 됐어요. 또 이제 우리 거부권을 또 걱정해야 되는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부권이 또 행사되면 어떡하나 벌써 또 그런 걱정을 하니까 확실히 200석 도달하지 못한 그래도 뭐 192석까지 간 거는 참 큰일 했다 이렇게 참 평가는 뭐 하지만 200석 8석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나무당이 최종적으로 비례대표에서 0.42%인가요? 4.3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나오는 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신 분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나무당이 그 여론조사에서 맥박이 잡힌 결과죠. 여기 지금 1.6%가 나왔어요. 1.6%.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허용되는 마지막, 그죠? 마지막 조사에서 소나무당을 처음으로 그 다른 당하고 같이 붙고서 집어넣어서 조사를 돌려보니까 맥박이 뛰고 있으면 확인이 됐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공표 기간에 처음으로 맥박이 잡힌 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거가 한 달만 더 뒤에 있었으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 거꾸로 그 언론에서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소나무당을 이제 의미 있는 기존 정당하고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서 정당에 집어넣고 여론조사기를 돌렸다면, 그렇죠. 최소한 한 달 전부터라도 돌렸다면, 또는 한 2주 전부터만이라도 돌렸더라면, 소나무당의 운명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좀 마지막에 겨우 맥박이 뛰는 걸 잡혔는데 저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나무당을 지지하던 저 분들마저도 이제 막상 투표소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내 표가 또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사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좀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참 안타까운 성적표를 이게 이제 받아들게 됐습니다. 비례대표 이제 정당 지지도 그 득표율이죠. 득표율 데이터인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게 30몇 개를 좀 다 보여주다 보니까 소나무당이 8위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이제 3위고 개혁신당 그다음 여기서 이제 3% 라인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까지 턱걸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부터는 이제 그 원내 진입이 실패를 한 거죠.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소나무당이 0.43%로. 그래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소나무당 또 후보들한테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3% 넘는 게 지금 의미가 있는 수치여서. 아니, 그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1.6%까지 나왔고, 아마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2% 후반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리얼미터에서 받은 조사가 2.8%. 근데 이제 그 수치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투표 당일날은 소나무당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당 말고 뭐 개혁신당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을 간다든지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근데 저 수치에 대해서 저게 과연 공정한
개표 결과인지를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 왜 그 마지막 여론조사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을 거뒀을까? 그게 단순한 이제 사표 불안 심리만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예. 네.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드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권은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나무당이 이게 다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원인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표를 이제 예상보다 많이 그렇죠. 받지 못한 원인. 3% 이상을 득표하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나무당은 왜 권력을 얻는데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네.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은 아니지만 상당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턱밑까지 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도 결국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배출해야 권력을 얻는 건데 권력을 얻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게 아주 자세한 분석보다도 조금 어떤 이제 느낌적인 그런 분석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이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전해주는 그런 뉴스들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고 그다음에 더 이제 치열하고 그런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과 치열한 이 개혁 심리를 가진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민 정치의 지평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이 뉴탐사 등등의 이제 매체와 소나무당 같은 조금 아주 실험적인 정당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평과 여의도 정치라는 지평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당은 어쨌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 위의 구조 속에서 움직여서 아래를 포섭해서 세력을 얻는 정당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아래의 그 지평을 규합해서 어떻게든 이 위에서 실제로 행사 가능한 권력을 얻어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우리의 정치라는 것이 사실 정치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위와 아래로 이원화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그것을 정치라고 보는구나. 나머지는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이긴 목소리이되 정치 세력화되기는 뭔가 부족한, 뭔가 비주류적인, 뭔가 그런 것으로 암묵적으로 보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나무당이 만약에 등원을 했다고 한다면 소나무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께서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효능감이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거 막판에 제가 절대 제발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읍소를 했던 이유도 지금까지 어떤 그 거대 정당 그리고 이미 그 여의도 정치 안에서 어떠한 흐름과 맥락을 가진 정당에 이렇게 마치 차악에 투표하거나 어떤 세력에 투표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투표한다라는 거를 최초로 정말 해보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런 체험을 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이 소나무당의 이제 언론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소나무당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제도권이라는 어떤 네. 유리벽을 좀 느끼셨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의 틀 안에서 네. 민주당과 선거연합 형태로 소나무당이 참여를 했었더라면 예. 저는 한석을 충분히 얻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나무당이 결성이 되기 전에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선거연합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나무당 창당이 좀 한 달만 앞섰더라도 그 점이 좀 가장 제가 좀 아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당은 그 시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벤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는 이제 좌우도 없었고, 어떤 계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앞으로 그 여의도 정치의 논리에 포함되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연합이라는 그 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마 이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제가 이제 창당 시점부터 소나무당에 함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은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송영길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이제 부담이 사실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 그 올마 붙을까봐 예, 예. 굉장히 이제 소나무당하고 이제 선을 그으려고 했었죠. 네, 조국당하고도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조국당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소나무당을 사실은 이 비례대표 연합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건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의 전략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그냥 소나무당이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봤는데 너무 그 미디어에서 다뤄주지 않다 보니까 소나무당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소나무당이 사실은 이제 정치 권력화 되기는 너무 힘들었죠.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소나무당을 인지해야 그 다음에 소나무당이 얘기하는 말이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소나무당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거시 미디어나 이 미디어의 힘을 너무 간과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진보 유튜버 내에서도 사실은 소나무당은 어디도 제대로 사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이번 선거 기간 보면은 이제 조국신당이 이제 출연하기 전에는 이준석이 이제 제3지대를 대표하는 주자처럼 부각이 됐었고 조국신당이 나오면서부터는 또 이준석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조국만 그냥 주구장창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소나무당이 확실히 좀 사실 뭐 변희재 대표도 그렇고 뭐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고 네임드잖아요. 셀럽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언론의 노출을 조명을 잘 못 받는 그 안타까운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감옥에 이제 있다는 그 현실도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언론에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본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벌써 이렇게 발목이 잡힌 느낌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참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아까 우리 권유희 작가가 이제 그 얘기할 때 이제 여의도 정치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에 이제 그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제 시민 정치, 네, 시민 정치라고 한 걸 얘기를 했었죠. 아까 뭐 그래픽으로 잠깐 사진으로 보여서 우리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촛불 행동이 이제 매주 그 시청 영화 광장에서 1년 넘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시민 정치가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여의도 정치로 대변되는 지금 오른쪽 사진 같은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저 시민 정치에서 나오는 저 목소리들이 여의도 정치로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정말 지난한 어려움이 있죠. 지난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소나무 당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원내에 진출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거리에 있는 그 시민 정치의 목소리들이 그대로 이제 원내에서 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 정치를 여의도에 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변하는 것은 결국엔 모든 정당들이 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 정당들이 이미 속해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 정치 안에서 어떤 전략, 당리 당략 이런 거에 의해서 계산된 어떤 메시지로서 시민 정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한다기보다 그냥 참조하는 느낌을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는 시민들보다 위에 있고 시민들은 그 아래에 있고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나무당이 그런 면에서 정말로 차별점을 두고 싶고 거기에 신경을 두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 민심, 그러니까 정치권에 반영이 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 각종 궁금증,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게 선거 국면에서 시의성도 별로 없는데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 차별화된 이 의사소통 구조를 가진 세력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 석이라도 얻게 된다면 그 저희의 그 태도, 그 저희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광장을 그대로 여의도로 옮겨서 그 광장의 대변인으로서 여의도에서 그냥 정말 칼춤을 출 각오가 저희는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시민 정치라는 것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와 이렇게 분리된 어떻게 보면 정치 저관여층한테는 비주류나 뭐 사이비로 비춰지기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이런 채널들 뭐 민환 기자들 이런 분들과도 정말 연대를 하고 함께 시민들의 여론의 지평을 열어가 보자. 그리고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논리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서 발언되고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한테 최소한의 권력이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권력은 원내의 진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그 공론장에서 조성된 의제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여의도 정치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아젠다로 만들고 그거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와 그다음에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여러 아젠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찬반 여부만 표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소나무당에 갈 때면 이제 우리 거리에서 그리고 광장에서의 시민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의회에 아젠다에 세팅을 해서 결국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그 의제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꿈을 이번에 좀 펼쳐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 한석이 필요했었던 건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뉴탐사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 탐사 보도를 하는데 이런 보도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기존 정치권에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의 장에 올리면 훨씬 더 이 정치가 시민의 삶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무도한 권력들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제 소나무당이 좀 국회에 진출하면 우리 뉴탐사의 보도들이 바로바로 국회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탐사의 탐사 보도는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정치하게 짜맞춰져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의 총체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전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자체가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밝히고자 하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끼리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방송 열심히 듣고 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근데 그 동력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우리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이제 언론 지면들을 보면 이제 항상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촘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하수인처럼, 권력의 하수인처럼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중계방송하는 것을 그냥 사실보도라는 뭐 그런 명분 아래, 그리고 또 레거시 미디어라는 그 매체 자체가 지닌 권위 아래 그냥 국민들한테 쏟아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일종의 우민화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탐사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 매체의 확장성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확장성은 이제 시민사회에서의 지지를 넘어서서 권력화가 필요하다. 네,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갖고 있었고, 제가 정말 치열하게 계속 이제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진짜 시민들, 진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궁금증과 그리고 또 굳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이 삶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이 정치라는 공론장에 올라갈 것인가. 네. 사실 이제 소나무당도 그 이번에 이제 국회 문턱을 이제 굉장히 높은 문턱을 이제 실감을 했을 텐데, 저희 뭐 뉴탐사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참 이 국회의 높은 기존 여의도 정치의 높은 문턱을 실감을 해요. 특히 지금 이 청담동 이제 술자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 계속 그 한동훈이 그 우리가 기자들이 접근하려고 얘기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국회에 출석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거부를 하고, 그걸 한동훈을 또 저희가 찾아가서 너무 가까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 사무처에서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서 출입 정지 일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불어 그 취재를 하려고 했던 기자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데도 사실은 여의도 정치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남의 일처럼 사실은 취급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시민 정치를 대변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그대로 이제 여의도에 이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언론, 그래서 시민 언론을 되고 싶어 했는데, 저희도 지난 하여튼 2년간 국회의 높은 문턱을 실감을 했는데, 소나무당이 가졌던 그 좌절감과 저희들 이제 동병상련. 근데 아무튼 이제 좋은 건 알겠어요. 소나무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이제 뭐 지방선거라든지 다음 선거 때는 소나무당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나무당이 권력을 얻어내야지. 어쨌든 우리 소나무당을 또 이번 선거에서 또 지지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소나무당을 뭐 설령 지지를 하지 못했더라, 투표를 소나무당을 찍지는 못했지만 내 소나무당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소나무당의 또 자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소나무당은 어떻게 권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당이라는 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그 시민 정당으로서 이 권리당원 모집을 조금 지금은 많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저희가 그냥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당비만 내게 하고 뭐 그 당의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은 감사합니다. 네. 당의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지도부들이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권리당원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토론장을 만들 수 있는 카페 같은 것들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청년 당원들의 경우는 청년위원회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청년 정책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여의도 정치의 이슈랑 관련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청년 정치에 이제 다양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민생 문제도 있고, 뭐 주거, 부동산, 뭐 젠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권력을 잡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차별성을 두고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지향성과 신념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운영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는 우리 당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당의 이제 자체 노력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소나무당의 운명도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소나무당이 얘기하고자 했던 시민 정치를 바로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지만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소나무당의 존재감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도 항상 더 왼쪽에 있는 목소리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목소리도 없다고 얘기한다면 역시 이제 다음 총선 때는 이제 소나무당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자 근데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나무당의 시민 정치가의 이제 의회 진출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당의 꿈이 좌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청년 정치의 또 다른 좌절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준석이 원내에 진출하고 몇몇 청년들이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몇 명 국회에 진출을 했지만 저는 뭐 그걸로 그들이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청년 정치가 이번 뭐 그 총선을 통해서 일부 뭐 희망을 발견했던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이 청년 후보로서 이번 총선에 임했던 권현지 작가, 권현지 후보는 이번 총선, 이 청년 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청년 정치도 여전히 청년 정치의 꿈이 좌절됐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청년 정치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이제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청년들을 마치 이제 얼굴 마담처럼 한 명씩 데려와서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좀 과격한 발언들을 이렇게 마치 그 순장조처럼 이제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청년 정치라는 개념이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잡힌 적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그래서 청년을 위한 정치인 건지 그러면 어른들이 해도 청년 정치죠. 그다음에 청년에 의한 정치인 건지 그럼 청년이 권력을 가질 때 청년 정치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게 청년자가 붙는다고 해서 다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 총선에서의 청년 정치는 이 청년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어쨌든 느꼈다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기할 만한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평이 마련되었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전혀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젠더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 정치에 갑자기 어떤 주인공? 센세이션한 그런 걸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젠더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어떤 삶에 대한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이 정의와 개념 아래 청년 정치의 지평이 깔리고 존속될 수 있으려면 청년들이 정치를 이제 어떤 나보다 위에 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지켜보는 그런 관전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공론장에서 피드백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이제 느낄 수 있어야 저는 청년 정치가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 정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청년 정치가 이 우리 당이 도전하고자 하는 그 시민 정치의 지평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 꿈이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감언이설을 하는 정치인들도 정말 많고 또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한마디로 완장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이 청년 정치는 이제 아닙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은 예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참 싫어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자기 세대의 담론을 스스로 만들어 갔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굉장히 유의미한 정치 권력의 이제 계보를 형성하고 이제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으로서 어쨌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럴 수 있는 그 기반이나 동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 정치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정말 그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조중동 이런 데의 어떤 세뇌라든지 아니면 이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청년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치는 이 대증요법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 정치에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접근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이 세대의 정서를 모르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잘 우리가 이야기가 어려워요. 네, 요즘에 2030. 사실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는 MZ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래서 MZ 세대가 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삶의 감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기성세대 전체가 아무런 이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MZ 세대에 대한 그 분석은 조금 기니까 나중에 하고 조금 먼저 아니 그 좀 전에 그 386 이제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1980년대 87년 우리 민주화 운동 하던 시절에 이 20대 청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때는 이제 막 그 이 같은 이제 시위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 20대들 대학생들,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에 이제 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지금의 이제 20대 청년들은 좀 저런 그 현실 정치 오히려 좀 떨어져서 오히려 좀 요것도 이제 1987 영화 속의 장면이기도 한데 이게 당시에 어떤 뭐 실제로 거기 이제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응원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의 모습은 생존이라든지 오히려 뭐 젠더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버텨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성세대의 저 높은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나 오히려 그런 굉장히 그 절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또 포기하는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 띄웠던 그 이한열 그 열사 추모 연결식 때 이제 20대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저 때는 20대가 그 정치의 중심이었어요. 네. 전 세대를 통틀어 가지고 20대가 가장 문제의식이 치열했고 20대는 분명히 자기의 꿈이 있었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었고 우리는 기성세대에 편입되는 걸 거부했어요. 기성세대에 무기력하게 그 기성세대들이 만든 사회를 거부하고 뭔가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청년 세대의 저 당시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아까 이제 미생에 나오는 그 비정규직 대표하는 장글에서 보여지만 지금 이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성세대를 대체하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뭔가 꿈 자체가 없는 게 아닐까. 거꾸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그 기득권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편입이 될까. 사실은. 그게 하나의 지금 20대의 꿈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게 일종의 뭐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기성세대들이 맞춰놓은 틀에서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그런 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절망적인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이제 직시하는 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청년들한테 뭐 이제 꿈을 가지세요. 이제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어떤 이제 마음의 벽 같은 것이 이제 청년 세대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갖고 있는 이제 단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국에 뭐가 핵심인 것 같냐라고 한다면 이 세대는 이제 저성장 시대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이제 가난한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뭐 집 있고 차 있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뭐 생활의 질은 나쁘지 않지만 내가 내 삶의 기반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내가 먹고 살 게 지금 불안한데 어떤 사회의 질서,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여가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쨌든 불의가 있으면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사회에 지금도 만연해 있는 어떤 겉으로는 민주화가 됐지만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계속 이제 탐색을 하고 분노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매체가 이제 뉴탐사 등등이죠. 그 매체와 청년 세대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를 왜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 있어서 저는 사실 학교 교육이 큰 문제를 이제 제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반문하는 거, 진지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서로 부끄러워하고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이제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범생으로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반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다나 왕따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제 좀 일본의 학교처럼 좀 획일적인 또래 문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반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도 그렇고 뭔가 부끄럽고 이상하게 보는 것, 그런 이제 현상, 그게 이제 어떤 또래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권위적인 것을 가장 신뢰하게 되는 예, 그런 풍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에 의한 이제 세뇌도 취약하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편중 현상도 좀 이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금 586 세대, 386 세대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문과였어요. 엘리트, 문과 엘리트. 그래서 이 펜과 사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현실을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엘리트들은 다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구조, 권력의 작동 방식, 그다음에 뭐 대중의 의식과 권력의 뭐 관계성, 그다음에 뭐 국가의 존재 이유와 어떤 또 우리가 왜 어떤 불의에 항거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내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콘텐츠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청년 이 계층의 상층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층부, 특히 이제 문과 전공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대학을 잘 다니지 못했거나 학점이 별로 안 좋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거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웬만한 대학을 나오면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고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리 스펙을 쌓아서 이렇게 해도 그냥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커리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계속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삶의 기반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나의 생존을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청년들이 세상을 만들어 갈 꿈을 꿀 기회도 없이 이 기존의 질서, 기득권도 아닙니다. 그냥 기존의 어떤 질서에 편입되는 것 자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야 되는. 네, 그래서 정치를 되게 어떻게 보면 회의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높은 사람들의 일이다. 그들만의 리그. 네,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뭐 그냥 그렇대. 무슨 이슈가 있어도 그런가 보네. 그렇대. 뭐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식으로. 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연결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현안들이 워낙
산적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엮여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정치의 실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 정치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청년 세대 자체도 지금의 현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청년들이 내가 기성세대하고 달리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이 없고 또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치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꿈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꿈을 펼칠 정치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기성 정치권도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성 정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 청년들에게 히어로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이제 17년, 18년. 아니, 그 이전에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정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까지는 더 좋은데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청년들이 기존 정치에 대해서 혐오 정서가 네. 생기게 됐던 것이 이제 이 페미랑 기득권 패미들의 이제 그 패권주의에 이제 국회가 너무나 쉽게 무기력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네. 20대 특히 이제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하면서 정치의 혐오 정서가 싹 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조국 사태 때 그거는 워낙 이제 친윤 언론들의 이제 패권이 문제가 됐지만은 결국 그나마 좀 믿었던 그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인사들도 알고 보니까 똑같더라.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기대를 걸 것도 없고 그들은 나의 삶과 무관한 걸 넘어가지고 저들은 혐오에 대해서. 날 기만했다. 그렇죠. 혐오스럽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위선이라는 코드거든요. 그렇죠. 네. 위선 코드가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보 정치권으로부터 청년 세대들이 전통적으로 진보 정치의 가장 큰 주축 세력이었던 20, 30대들이 이제 진보 정치를 떠나는 특히 30대 청년, 남성 청년들이 떠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틈을 이준석이 잘 파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히어로로 등장을 했어요. 네. 갈라치기의 대마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점에서 펜코를 긴장시켰다는 이번 총선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좀 봤어요. 펜코는 사실 이준석의 완벽한 그 영향력 하에 공고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개혁신당이 지금 3몇 %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5% 이상은 충분히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이 20대 청년들의 이 탄탄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서 한 그래도 5% 정도는 얻지 않겠냐 했는데 그걸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당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령대를 긁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청년 정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뭐 정치 개혁을 얘기했던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청년들이 이 페미니즘 주류 기조 속에서 남성 청년들이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대변을 해줬고 그게 동력이 돼서 그 동력을 이제 쭉 이어온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분이 저는 이제 자신만의 정의관 그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은 그냥 단지 어떤 효능감을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대신 해줄 사람한테 내가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는 정말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되게 단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준석의 리더십이 청년 정치를 이제 대표하고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면 청년들은 결국에는 이 기득권에 의해서 마치 이제 거수기처럼 이용당하고 세뇌당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이제 풀어야 되는 어떤 오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페미니즘하고 조국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를 한 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 자체는 정당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들이 어떤 거대한 구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을 전부로 보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파헤치려는 그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함양할 기회를 갖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조국 사태 때 이 검찰의 어쨌든 폭거와 그런 것들을 그냥 정말 무비판적으로 다 중계방송하는 그 언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의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어떤 권력, 더 큰 그리고 더 나쁜 권력에 대한 분노를 가렸던 것이고 청년들이 진짜로 분노했어야 되는 대상이 은폐되면서 엉뚱한 대상한테 분노가 갔고 그 분노가 엉뚱한 대상한테 가면서 진보 정치 자체에 대한 이제 혐오 정서가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되돌이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논리로 반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미니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청년들이 반페미니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그랬는데 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 당시에 청년들은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고 그 사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박원순 시장의 동지였던 민주당의 페미니스트들이 박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부관 참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면 그 페미니즘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페미니즘이 기득권이고 페미니즘이 민주당에서 과대표되면서 청년들을 소외시켰고 이런 모든 재반 정황을 다 알면서도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진보 정치권에 대한 혐오 정서 때문에 박원순이라는 성범죄자를 민주당이 감싸준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엉뚱한 쪽으로 갔고 그 엉뚱한 쪽으로 간 논리 때문에 피해자, 피해 호소인 논쟁에서 청년들은 이제 피해자의 편을 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진보 정치 자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혐오하게 된 현상.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없는 진보는 저는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정치에 정말 정치 고관여층처럼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그다음에 뭐 평소에 느꼈던 거를 사설로 쓰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시장 사건을 거치면서 그 청년들이 파악하는 그 정치 진영의 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한마디로 꼬여버린 거죠. 그 꼬인 문제를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풀어내는 데에는 아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그 거부감이라는 거를 결국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시키는 데는 우리한테도 권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라는 것을
그 오해를 풀고 정위치를 다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들이 꼬여가는 가운데 청년들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한마디로 꼬신다고 해야 되죠. 그 작업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 전 이준석이라고 보고요. 그 이준석의 권력은 청년들로부터의 권력이 아니라 청년들을 이용해서 여의도로 끌어간 굉장히 낡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권력이 좋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이제 그 정치, 이준석이 청년 정치를 대변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의 정치는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거든요. 이준석이 꿈꾸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그 많은 청년들을 함께 이끌어내는 정치가 아니고 네. 혐오에 기반한 정치. 혐오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민주당에 대한 혐오, 윤석열에 대한 혐오 이런 주로 이제 혐오를 기반한 정치인데 결국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 청년 정치에 사실 미래가 꿈이 없죠. 네. 정석적이죠, 여전히.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이 또 이렇게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 조국 사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망했었던 청년들을 또 적극적으로 포용해내는 비전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그 빈 공간을 이제 이준석이 혐오에 기반해서 청년들을 지금 동원해냈는데, 아까 저는 그 권윤희 작가가 얘기했었던 청년 정치는 지금 그라운드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연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냥 기존 정치권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일자리를 좀 잘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 걱정 없게 만들어서 결혼해서 애 잘 낳게 만드는 이런 세상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곧 청년 정치에 복무하는 올바른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사실은 청년 정치의 복원, 청년 정치의 부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저도 미래 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그려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은요, 아저씨들이 손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권윤희 작가가 꿈꾸는 그 청년 정치의 좌절, 그리고 청년 정치의 희망이 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렴풋이. 아저씨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근데 정작 청년들은 손을 뿌리쳐요. 야, 이 또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너 좌파야?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60대, 70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정치 인식이 청년들한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들이 이 권위에 수동적이고 반발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배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이렇게 뽕을 맞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청년 정치는 위기고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청년들은 우리가 이 시민 정치라고 지금 제가 일컫는 이런 유튜브 매체들, 이런 거를 일종의 정치 병자들의 음모론 채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에 대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한테 이제 제공되는, 그러니까 우리 공론장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어떤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의 합리성이라기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페르소나를 갖는 합리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가장
공인된 매체,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인된 매체,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신의 그냥 간단한 의견을 대충 갖고 그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페르소나.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그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정치에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청년들의 합리성이라는 거는 모든 사안들을 조금 그냥 사안으로 분리해서 보려고 하고, 어떤 그 사안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최소한의 반응만 하고 그다음에 반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그들만의 그 사회적 태도, 또 그건 저는 또 생존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네. 즉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권력에 보이지 않는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능이에요, 무능. 그러니까 무슨 본부장 비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못한다. 그리고 일을 못한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아 그래, 이 사람이 사실 본부장 비리가 있고 뭐가 있고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가셨네. 뭐 잠깐만. 정치병 걸리셨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총선이 이제 청년 정치의 좌절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실패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청년 정치를 결코 대변해서는 안 되는 이준석이 마치 다시 또 청년 정치를 대변하는 위치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때 그 조중동에서 그 청년 정치의 희망으로 일컬어지던 민주당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이번에 다 낙선을 했죠. 네. 다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사실은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정치인들을 사실은 이번에 한 명도 사실은 이준석에 필적할 만한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 가짜 청년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386 세대들을 마치 그 낡은 세대라고 그냥 공격하는. 예, 그거는 사실 조중동이 원하는 목소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조중동이 원하는 목소리로 민주당의 지도부 또 뭐 386, 586 세대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청년의 정치인만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냐? 그렇게 대변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죠. 네. 다 망했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 민주당에 필요한 청년 정치인이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는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이준석은 심판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살아서 또 다른 또 청년 정치, 또 혐오에 기반한 또 청년 정치 장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게끔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권현지 후보 같은 청년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으면 정말 새로운 청년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아쉬움이 두고두고 좀 찔하게 남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권현지 작가와 얘기를 후보 작가 앞으로 뭐 또 방송인이 또 되겠다고 하시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 힘이잖아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의 생각하는 힘으로 자신의 말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들이 사실 뭐 이건 문과 이과의 힘이 아니고 스스로 삶에서 좀 체득한 면도 있고 또 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고를 많이 겪었어요. 뭐 안희정 그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그날 우리 광주에 가서 얘기를 우리 뭐 12시 자정 넘어서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저는 그냥 젊은 한 작가라고만 생각을 했고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해석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청년 정치든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굉장히 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좀 발견을 해서 오늘도 한번 다시 또 뵙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또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앞으로 네. 이 청년 대한 언론 종사자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 정치를 살리는 우리 권윤지 후보, 권윤지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지금 거의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꼭 국회의원이 돼서 뭘 일을 하고 그것만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 정치라는 거는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론장, 이 여론의 공간 속에서 어떤 이제 에너지들이 이제 떠돌다가 그것들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기획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형상화되느냐. 그리고 그 형상화된 것을 사람들은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에너지는 시민의 사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정치할 거야? 뭐 정치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게 난감한 게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 그러니까 저는 마치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인간의 조건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든 삶에서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미래 세대로서 정말 잘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 또 이 세대가 정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못한 상태로 가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이상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등원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일은 제가 그날의 뭐 이슈들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탐사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도 좋고, 또 제가 어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슈들과 관련 없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설득력 있고 정말 더 연마된 언어로 계속해서 공론장에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청년 정치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린 청년 정치가 뭔지 아직 사실은 몰라요. 청년을 위한 정치인지, 맞아요. 청년을 의한 정치인지, 청년을 내세운 정치인지 모르니까 그냥 청년이 그 정치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어떤 존재로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욕을 먹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정말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서 어떤 이제 이 스피커로서 좀 스피커 그다음에 이 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지평을 열어가는 가장 젊은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그 대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이제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청년 정치를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 에너지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에 참 많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이제 후배 기자들 요즘 이제 들어오면 이제 제가 2022년까지 경향신문에 있었으니까 보면은 되게 많이 스펙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뭐 외고나 뭐 과학고나 뭐 이런 걸 나와가지고 이제 뭐 스카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스펙 경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친구고 치열한 스펙 경쟁에서. 그런데 들어오면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큰 이 기자들의 문제점들, 이 청년 전체의 문제점들이긴 하지만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그냥 그 남들이 얘기한 것들을 부지런히 잘 받아 적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지겨우면은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 기사를 쓰면서 나는 정의로운 기자야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 사태 때 떠지니까 이 조국 사태를 만든 이 친윤 언론과 권력의 프레임 속에서 제대로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친윤 언론의 기자들 스스로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에서 왜 우리는 이 똑같은 이 조중동과 똑같은 그런 목소리들을 정의로운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한겨레 경향에서는 왜 내보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 기자들이 자기가 정의로운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그 감성적인 정의에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저는 인문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약자를 대변해주는 기사를 쓰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저기 위선을 저질렀다고 지금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나 더 얹으면 그렇죠. 나는 정의의 흐름에 따라가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맞아. 그리고 내가 이 소외받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 생각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기조에 동조하는 그 레토릭을 아주 자극적으로 써내면 나는 엄청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아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정의로운가를 따질 때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조국을 손가락질한다고 했을 때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주체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우리가 자기 자신의 판단력과 직관만 믿고 그 데이터들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 머릿속에 이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감히 정의라는 것을 논한다고 스스로에게 지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년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 단편적이고 감성적인 정의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청년들을 마치 기득권의 홍위병처럼 부려왔던 게 사실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진짜 중요한 내용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청년은 진정한 정의는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고 강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최근에 청년들 가운데서 강자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진 청년들 참 보기가 어려워요.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강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강자가 있는데 그 진짜 강자는 자기가 강자인 걸 티를 안 내요. 그리고 그 강자가 그 강자보다 약한 어떤 자를 강자라고 지목을 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목 당한 그 별로 강하지 않은 그 가짜 강자가 진짜 기득권인 것처럼 되고 청년들은 그 기득권을 청산하겠다는 그 목적 하에 그
진짜 기득권한테 대해서 지목된 그 허상과 같은 강자를 죽여요. 그건 결국에는 그 권력이 행사되는 진짜 방식은 권력 스스로를 은폐하고 그 권력이 들어야 할 비판을 권력이 아닌 자가 듣게 하면서 그 정의를 향한 어떤 흐름이라는 거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주재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서는 게 저는 진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권력은 그런 가장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손가락질을 하는 주체들 중에서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주체도 또 있어요. 그 손가락질을 하게 하는 또 뒤에 또 누군가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득 그 뉴탐사가 진짜 추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도들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가락질하는 자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자를 뒤에서 손가락질 하게 만드는 자들을 추적하는 일들을 주로 뉴탐사가 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그 참 이게 권현직 후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셉니다, 진짜. 할 얘기가 엄청나고 또 이 컨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뉴탐사하고 또 콜라보를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한번 계속 논의를 좀 디벨롭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우리 이제 권유지 후보가 권유 작가가 청년 정치는 지금 그라운드 제로 상태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이제 아까 인간의 조건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한나라한테 이제 인간의 조건에 보면은 이제 성경의 많은 규절,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인류에 유대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새 생명 나셨도다라고 하는 규절. 이제 정확하게 규절을 이런 못하면 동방 박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 태어나셨던 이 새 생명 태어났다는 그 규절이 인류의 가장 왜 그러냐면 그 새로운 생명은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인류와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의해서 우리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류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 정치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데 지금의 청년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제 사막을 이제 비교하면은 사막에 이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 안에 이 핸들도 주지 않고 버스 안에 그냥 몇 좌석 정도 이 사막에서 헤매는 목말라 있는 청년들 태워가지고 자리 몇 자리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마치 청년들을 위한 정치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버스에 이제 타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 버스가 오면 난 반드시 저 버스에 탈 거야. 전부 이런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사막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진정한 청년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이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사막에 있는 청년들끼리 같이 뭉쳐서 그 사막을 파내려가서 우물을 타고 그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진 청년, 우리 함께 사막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이런 비전을 가진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온다면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스펙이나 이런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조가 더 큰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더 나와줬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까 버스를 얘기하자면 야 여기 그 낡은 세대들 저기 다 쳐내고 우리가 이 좌석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다 이 좌석을 점령하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청년 정치의 꿈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자리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낡은 버스를 버리고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청년들이 함께 사막을 힘들게 걸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땅을 파서 자기가 디디는 것을 오아시스로 만들려는 그런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얘기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 얘기를 좀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송 대표는 네. 지금 이제 7월인가요? 구속 만기 시점이? 네,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그게 조금씩 달라요. 얘기가 들리는 게. 네. 네. 결국 구속 만기를 다 채우고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이제 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판부가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선고를 내려서 그냥 감옥에 쭉 있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의 앞날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선거에서 네. 이번에 3% 이상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 스스로도 광주 서구 갑에서 네. 당선이 되거나 했으면은 또 이게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네. 이 참 아까 앞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원내 진입이 좌절되면서 소나무당의 이제 앞날도 좀 지금으로선 좀 송영길 대표부터 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소나무당도 그렇고 이런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세우려는 또 움직임도 지금 또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계속 당을 지금 리드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손혜원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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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소나무당이 이번에 원내 진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참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의 어떤 또 숙제로 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 2시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벌써 2시간. 네네. 뭐 1시간 정도 우리 하려고 지금 안 먹었다가 일단 오늘 네. 이 권은지 후보의 얘기가 너무 참 또 더 할 얘기들이 더 있는데 네. 직접 본인이 쓴 그 원고가 있어요. 오늘 방송용 원고가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 뉴탐사 웹사이트에 기사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권은지 후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진정한 권력은 뭐 의회도 아니고요, 대통령실도 아니고 진정한 권력은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말. 말이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하고 또 말이 행동과 일치해. 그때 말이 권력이 되는데 우리 이제 권은지 후보가 이제 새로운 청년 정치의 희망을 가꾸기 위해서 대한 언론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언어, 청년들의 말이 권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것 같고 그 대한 언론, 권은지 후보가 보는 대한 언론이 새로운 청년 정치의 희망을 또 일구는 그런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 권은지 우리 후보 더 자주 뵙고 싶죠? 네, 저희 한번 같이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네. 자, 시민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도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뉴탐사 홈페이지 우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거나 회원가입 주소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이때 해외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시고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회원 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의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난 후 전자성명을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정기결제 금액을 선택합니다.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소지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결제일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셋째,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일시결제. 후원 금액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일시결제가 됩니다. 후원 금액을 선택하면 선택하신 금액만큼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12만 원을 선택하면 12개월 동안 멤버십이 유지됩니다. 일시 후원을 해도 멤버십 기간 동안 커뮤니티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누릅니다. 넷째, 가상계좌 만들기. 나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후원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은행을 선택합니다. 가상계좌 생성하기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